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가라는 건데 이건 표면적으로 사실입니다. 권고라는 말 그대로 권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권고의 근거가 되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입니다. 1999년에 저렇게 서명을 했는데 협약은 당사국의 국가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상으로 국가로서의 일본으로서의 의무를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권고는요. 이 협약을 근거로 해서 구성된 10명의 위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국이 이 권고를 부정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그 합의가 좀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인권 보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구속력이 없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는 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는데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피해국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저 권고의 이행을 촉구를 해왔습니다. 유엔 회원국 지도자들이 피해 지역을 방문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에 20년 넘게 앞장서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서는 권고를 무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엔 권고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거울 왕국 그곳은입니다. 예, 겨울 왕국이 아니라 거울 왕국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장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할 텐데 며칠 전까지의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했는데 청와대 관저 입주는 13일입니다. 사흘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관저에 들어가 보니 거울이 사방에 붙어있는 그런 거실이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마 거울을 떼고 벽지로 마감을 하면서 좀 늦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저 안에 거울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관저에 거울로 된 방이 있다는 얘기가 아무튼 확인이 된 그런 얘기는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내 거울방의 존재 여부는 이전에도 의혹 수준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 헬스 요가 시킨 거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 나요. 이때부터 얘기가 됐는데 요가를 하려면 거울이 필요하죠. 거울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방 전체가 거울은 아니고 한쪽 벽면에 좀 큰 거울이 있다. 운동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이 양측 다른 거는 과연 사방 또는 몇 면의 거울이 있냐 또는 한쪽 면만 거울이 있냐 이 부분만 의견이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관저 내?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와대는 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관저 사진이 전혀 없고요. 노무현 정부 때 관저 사진이 좀 있었는데 인수문을 들어가면 관저 출입문인데 관저가 두 채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이 내실, 그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게 외실인데 내실 측에 서재 있는 쪽에 거울이 좀 많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그 거울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울 내착은 몇 번 언급이 되곤 했는데요. 2013년 영국을 방문할 때도 호텔방에 조명, 거울, 장막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 묵었던 호텔입니다. 하루? 장막이 왜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울을 볼 때 뒤에 하얀 장막을 치면 뒤로 거울로는 나만 보이고 다른 일체의 물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장막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지난해도 한 대학 행사에 5분 머무르는 대기실에 거울과
조명을 설치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예. 그 요에 그 프랑스 가면 베르사유 궁전에 한쪽 면이 거울인 방이 있잖아요. 그건 건축사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방인데 예. 이건 건축사 쪽으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막은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저는 퇴장합니다입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려왔던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이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좀 아쉬워했다고 하고요. 양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속 꼽혀왔는데 사진을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지난 총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히말라야 트레킹 갔을 때 사진입니다. 다들 이제 트레킹했기 때문에 현지인 비슷한 모습도 있는데 네. 왼쪽이 양정철 전 비서관입니다. 예. 항상 트레킹을 좀 자주 다녔는데요. 지난 2014년 초에도 뉴질랜드 트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양정철 비서관이 같이 갔었고 예. 네팔에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친형이 목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뉴질랜드에는 목사를 하고 계속 있어서 좀 헷갈리는군요. 뉴질랜드하고 네팔하고. 죄송합니다. 예.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예. 예.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예. 그럼 그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예. 예. 아무튼 뉴질랜드를 가는데 뉴질랜드에 양정철 전 비서관의 형이 목사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같이 가서 트레킹을 했었고 양정철 전 비서관도 이번에 그만두면 뉴질랜드로 간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무튼 뭐 제일 핵심으로 불렸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종종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예, 그래서 평가를 좀 물어봤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만났었는데 그때 일 처리를 좀 하면서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을 같이 했던 이백만 전 홍보수석에게 물어봤었는데 예. 양정철은 정세 판단이 무척 빠르고 책임감이 강하다. 충성심이 강했지만 싫은 것은 즉각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공직사회 거부감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예. 대선 후보 기간 중에서도 부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 복심으로 불렸지만 이번에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는요? 우리는 구구가 아닙니다입니다. 오늘 아침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여기서 나온 말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연 우리가 이 극우 정당의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 건지. 중도 보수의 프레임은 국민의당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구도에서 보수 자리를 놓친다는 위기감인데요.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이면 내년 지방선거도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 의원은 혁신 없이는 제2의 자민련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재가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보수와 국정농단은 다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초선 의원 모임이 있은 뒤 1시간 뒤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나온 발언은 이런 의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예. 직접 보겠습니다. 정파 이념, 편향 인사 이런 정권 독주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예,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 시에 NLPD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등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셜 라이브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세요. 되게 이렇게 오면 의자를 이렇게 밀면서 오는데, 예. 들고 의자를 들고 오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 항상 들고 들어왔는데. 그래? 기분 자랑하는 거죠.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가져온 주제가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이제 창조경제 혁신센터. 아, 탐사 플러스. 네, 탐사 예. 플러스로 보도해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좀 뒷얘기들도 다시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예.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예.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좀 뭐 불명확하긴 하지만 창업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예. 뭐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예. 혹시 손 선배께서도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창업을 꿈꾸신 적이 있는가? 내가 창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뭐 누구나 다 있겠죠. 예. 어느 안나연 순간에 씨도 혹시 있어요? 저는 창업을 하는 친구들을 대학생 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뭘 했는데? 그 친구들이 어플을 만드는 거를 했는데요. 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네. 예. 뭐 지금도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뭐 굉장히 잘 된 거네. 잘 되지는 않았고 조금씩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막 캐릭터 그림 같은 거 좀 그려주고 약간 이랬거든요. 그림을 그려줬다고요? 네. 근데 바꿨죠. 조금 지나서 정식으로 디자이너를 구해서 이제 바꿨. 예. 네, 아무튼 네. 뭐 우리 저 요즘 하도 또 취업이 안 돼서 창업한다라고 바로 연결짓긴 좀 그렇지만 원래 또 꿈이 그런 쪽에 있는 그 전문의들도 많고. 네. 예. 저도 뭐 저는 이제 창업 저도 하나 계획이 있긴 있죠. 지금이요? 그럼요. 예. 늘 미래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럼요. 예. 가르쳐 줄까요? 네. 이거는 처음 공개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 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 미세먼지 다뤘잖아요, 아까. 네. 지속적으로. 저는 그 나중에 은퇴하면 그 공기청정 카페를 열까 생각 중이에요. 공기청정 알고 카페. 있어요? 예. 서울에요? 서울에 여셔야 되는 거죠? 서울이 공기가 제일 나쁘니까. 예.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그 입구는 에어 커튼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들어갈 때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둔 다음에 늘 그 실내의 미세먼지 상태를 숫자로 보여주면서 그래서 카페를 열면 많이 오지 않을까. 공기청정기를 몇 대나 사실 계획이신지. 그거 이제 수치 봐서 판단해야죠. 예. 제가 좀 참고할 만한 거를 알려드리자면 네. 그 스위스의 융프라우요후에 가면 예. 뭐 거기까지 거기에 공기를 팔더라고요. 그럼 담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거 몇 번 숨 쉬면 끝나잖아요. 그럼 아닌가? 그거를 이제 그러면 저 정기적으로 사지를 않아서 공급받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그냥 좀 진짜? 상징적으로 파는 것 같긴 한데 예. 작은 캔에 그 공기를 담아서 자기네 팔더라고요. 공기가 깨끗하다고 그냥 자랑하려고 파는 거겠지. 그걸 어떻게 뭐 매번. 그런 아무튼, 상품도 출시해보시고. 예. 근데 다만 이제 걱정이 좀 있죠. 그렇게 되면 네. 박진규 기자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죽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예, 그래서 시간제로 하려고. 예. 한 시간에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네. 당장 그 뭐 다른 분들께서 먼저 아이디어로 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죠?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이 또 많아진다면 뭐 네. 좋은 거기도 하고. 아니면 예. 은퇴하실 때쯤 이제 공기가 맑아질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그러기는 그럴 힘들고. 일은 예. 그런 희망사항을 네. 좀 품어봐야 되겠죠. 그 소개를 예. 필요로 하죠. 예. 네, 저는 보도의 꽃 탐사 플러스의 막내 염현아 작가입니다. 항상 손 선배께서 네. 보도의 꽃이라고 예. 말씀해 그거 누가 그래요? 저희 후배 다 작가들끼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저희가 꼬셔서 뽑았어요. 아니 저는 여기 저 JTBC에 올 때부터 탐사는 보도의 꽃이라고들 주장을 해왔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탐사팀이 뭐 굉장히 열일하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에 사실은 뭡니까 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탐사 플러스가 이렇게 자주 편성되진 못했는데 네. 어제 그래서 예. 오래간만에 어제 오늘 보니까 역시 탐사는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예. 오랜만에 뵀습니다. 예. 그래서 작가로 일할 작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오늘은 어떤 역할로 나오신 거죠?
여면아 작가가 저희 그 창조경제센터 취재를 할 때 전국을 직접 또 많이 다니면서 선배들과 예, 함께. 예. 또 실제로 많이 보고 와서 전해드릴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어저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또 그것에 기대서 나름 도움받고 그죠? 창업하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다 없어질까 봐 그게 좀 그런 게 걱정되지 않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도 저희가 뒷부분에 좀 전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또 조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은 또 무조건 없앤다고 능사가 아니니까요. 예. 그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물러가는데 혹시 뭐 제가 나중에 예. 공기청정 카페를 차리면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고. 오늘 기사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 해요. 알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자, 이거 여면아 작가는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면 저는 보도국 사회이부 탐사 플러스 팀의 박진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한길 기자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네, 저는 탐사 플러스 막내 염현아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은 어제도 탐사 플러스 코너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창조경제센터 관련 보도 또 뒷이야기 또 저희가 미처 취재 중에 전해드리지 못했던 얘기 그리고 아까 손석희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또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재밌는 키워드죠? 이한결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창조경제가 뭐냐에 대해서 아직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이 논란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4년 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취임 2년 차죠. 당시 이제 대한민국에 양대 미스터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농담입니다. 이제 첫 번째 미스터리는 김정은의 속마음. 당시 이제 젊은 나이에 독재자가 되던 김정은의 속마음이 대체 뭐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였고요. 또 하나의 국제사회가 지금도 궁금해하죠. 네. 그렇죠. 아직도 알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 박근혜 창조경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창조경제가 모범 사례로 꼽았던 것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없어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일단 싸이의 강남스타일, Do you know 강남스타일? 이게 창조경제 모범으로 꼽혔고요. 두 번째 이제 송중기 씨가 나왔던 태양의 후예가 이제 창조경제 모범으로 꼽혔고 네. 세 번째는 이게 뭔가요? 이분은 연예인분 아니고 이제 네.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한옥마을도 창조경제 모범 사례를 꼽혔는데 이 세 가지를 보시면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이제 정책의 목표와 정의가 되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창조경제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부터 걷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것 같은 것들은 다 창조경제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 그렇게 펼쳐졌던 되죠. 거죠. 네. 이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이죠.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당시에 이제 돈을 모금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경제 역시 청와대의 강압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센터를 배분해주고 그 센터를 운영해라 이렇게 좀 약간 팔목 비틀어서 네. 시작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돈부터 걷고 일단 센터를 짓기 시작한 거죠. 네. 이건 여담이긴 한데 사실 이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진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창조경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차은택 CF 감독이 이 창조경제 추진 단장을 맡았는데 추진 단장을 맡아서 이제 비선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순실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제 창조경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경제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여면아 작가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많이 여기저기를 네네. 이렇게 같이 가보자 아니면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다녀봤어요. 네. 좀 느낌이 어땠는지. 뭐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전국에 있는 센터 그리고 이제 졸업 기업들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네.
어제 보도 나간 것처럼 먼지가 쌓여 있거나 거미줄이 쳐져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았고요. 또 아예 이미 폐업을 한 문을 닫아버린 기업들도 많았고, 또 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 다수가 다 이제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기업들은 이제 창조경제센터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후에 입주 기업들이 이제 졸업 기업이 되는 건데 그 기업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든가 이제 팔로우가 돼야 되는데 그 졸업 기업들을 많이 유명한 작가가 찾아가봤는데 네, 그렇죠. 예. 어땠던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거의 만날 수조차 없었던 기업들이 많았고요. 네.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던 그쵸. 건가요?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고 다 전화를 해보니까 뭐 해외 장기 출장 중이다. 뭐 4개월째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니까 당분간은 뭐 계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업 기업들은 10곳이 문을 열었다가 한 곳이 성공해도 뭐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은 쉽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쉽게 재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연관없이 관리가 안 된다든가 혹은 창조센터나 혹은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업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지만 그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또 뭐 잘 되고 있는 입주 기업들도 졸업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렇다면 창조경제센터에서 끝까지 좀 팔로업도 하고 지원을 더 계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문제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창조경제가 19군데가 있는데 두 분이 대략 10군데 정도나 그 이상을 돌아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먼지 쌓인 창조경제센터 혹은 뭐 거미줄 친 창조경제센터라고 제목을 뽑은 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잘 안 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걸 확대해 보면 여기 이제 어느 공간이냐면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시제품 제작실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3D 프린터가 놓여져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일단 저희가 갔을 때는 뭐 불이 꺼져 있어서 저희가 불을 켜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를 좀 보니까 이렇게 거미줄이 좀 쌓여져 있거나 또 이렇게 뭐 먼지가 좀 많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시제품 제작실이 활발하게 이렇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곳은 입주 기업이었나요? 졸업? 이건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는 시제품 제작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로 그러니까 시설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시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고 해놓긴 했지만 막상 운영은 잘 되고 있었던가 생각해 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만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쓰여지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아까 이한계 기자가 말한 것처럼 창조경제에 대한 그 개념과 명제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헛돌고 있었던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막걸리 믹스라는 어떤 제품이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인삼이고요. 이제 어떤 전통 장류인데 어제 보도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 창조경제센터에서 창의혁신 제품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제품 개발을 도왔거나 판로를 열어줬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제 보도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이제 전통 제품들, 전통 지역의 특산물 같은 제품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발전이 돼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 판로 지원이 돼야 되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창의혁신 제품이라고 같이 넣어서 창조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맥락의 일종인 것 같아요. 창조경제라는 것이 모호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잘 되는 기업 혹은 뭐 개발된 것들 다 갖다 놓고 이거 다 창조경제입니다.
라고 얘기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산업을 키운다. 또 각 센터별로 어떤 중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각 지역 특산물을 가져와서 창의혁 신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창의혁 신제품 외에도 사례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지역마다 유명한 빵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하면은 떠오르는 땡땡당 거기도 이제 창조경제의 성과로 이제 소개가 되거나 창조경제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랬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이제 또 다음에서 얘기를 해드리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읽어야 되는데 제가 경상도라서 그냥 창조경제펀드가 뭐여를 전라도 사투리로 읽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마산이 고향이라서 전라도 사투리를 못해서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조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창조경제 센터를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창조경제 펀드입니다. 대략 이제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뭐 절반 정도는 대기업들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융자를 서주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경제 펀드가 보증을 서준 내역들을 보면 이제 벤처기업이나 혹은 창조경제와 관련 있는 기업이라고는 보기 좀 힘든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어제도 보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일 가게나 야채 가게에 보증을 서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롯데리아 보습학원도 있었고, 보습학원도 여러 곳이 있었고요. 미용실도 있었고요. 네일샵, 웨딩드레스 제작 업체. 그렇죠. 그리고 뭐 패스트푸드점, 전국에 가장 많은 패스트푸드점도 한 곳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해서 저희가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이 바바리 입은 뒷모습이 접니다. 찾아가서 이제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장님들은 전혀 창조경제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과일 가게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 얘기를 그렇게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보증받거나 보증받으신 적 있으세요? 뭐 됐어? 창조경제가 뭐요? 신용보증으로 창조경제로 돌려버렸어. 창조경제가 뭐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뭐요? 나 처음 듣는 말인데. 그러니까 다들 창조경제라고 관련 단체들은 실적을 포함시켜 놨지만 정작 보증받으신 거나 뭐 지원받으신 분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이분들은 이제 은행에 가서 그냥 자영업자들은 이제 뭐 물건을 사거나 뭐 가게를 고치거나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신용도가 좀 낮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데 이것 중에 일부를 이제 창조경제 펀드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린 창조경제 펀드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의 보증을 서줬습니다. 이런 성과로 잡은 거였죠. 성과 올리게 급급했던. 네, 그리고 이제 창조경제 투자펀드라고 해서 이제 각 우리나라 이제 주요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투자를 해주는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가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스라엘 병원에 우리 돈으로 이게 뭐 잘 안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한 병원입니다. 네. 이 병원에 이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이제 병원이 만든 벤처기업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항암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업체가 되게 유망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있는 벤처기업인 건 맞으나 문제는 이제 창조경제 펀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창조경제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어제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경제센터에 실제 입주해 계시는 이제 기업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이 돈이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집행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펀드 입장에서 손실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적이 날 것 같은 외국 기업에는 보증을 해주고 정작 우리 국내 업체들 지금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 업체들한테는 돈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죠. 그렇죠. 창조경제 펀드의 그 존재 취지와는 이유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던 거죠. 또 있나요? 다음 그림? 이게 이제 다녀왔던. 네, 다녀왔던.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키워드 사라진 창조경제 또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조경제 어찌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왔는데
이것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제 주관 부서인데 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원래 이제 있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개편이 됐죠? 이 홈페이지로? 대선 다음 날 대선 개편이 다음 됐죠. 개편이 네. 됐죠. 개편이 선거 되고, 결과가 나온 날. 개편이 되고 이제 저희가 좀 뒤늦게 이제 언론들도 이게 차이가 잘 안 보이니까 알아내서 언론들도 한 5일 전부터 기사를 썼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없어진 거예요. 창조경제 이제 마크가. 로고가, 네. 예, 로고가 없어졌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도 이제 요 밑에 창조경제라는 게 있었는데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제 사라진 상황이 됐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부에 물어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미래부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을 때는 왜 로고를 없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돌아온 답변이 새 정부가 이 창조경제 정책을 계승할지 아닐지를 알 수 없어서 일단 내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민주당 의원실에서 한번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봐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답변서인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래부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고도화와 개편을 하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창조경제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항상 홈페이지 고도화 개편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없앴다는 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하필 대선 다음 날 그리고 미래부의 사실상의 존재 이유였던 창조경제 로고를 뺀 거는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답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여면한 작가가 그래서 각 그 센터 센터 관계자들한테 막 이제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이게 사라진지. 네, 한 곳을 제외하고요. 네. 제가 한 대여섯 군데 전화를 했는데 한 군데를 제외하고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예. 그래요? 라는 다 그렇게 놀라했고요. 예. 다 이렇게 보고를 못 받은 거죠. 거의 이제 직접 뭐 센터장이나 다른 이제 고위 관계자들은 직접 일이 하도 바쁘다 보니까 직접 그 체크를 못 하는데 이제 부하 직원들이 다 체크를 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올린 거죠. 보고를 안 올렸다기보다 또 미래부에서 이 창조경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19개 네. 센터들의 뭐 어떤 통보나 언급이나 지시 전혀 없었다고. 네. 네, 사실 미래부가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창조경제를 살려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뭐 이제 각 부처마다 이제 올해 업무 계획과 예산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창조경제가 1번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제 뭐 장관 브리핑에서도 뭐 창조경제는 올해가 끝이 아니다. OECD와 IMF에서도 우리 창조경제 모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막상 대선 다음 날 사라져버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창조경제라는 게 박근혜 정권의 어떤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어떤 사업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새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래부는 당장 이렇게 창조경제 지우기에 나서긴 했지만 이렇게 지운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린 그전에 했던 거 몰라. 이제는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이 지어놓은 센터들 그러면 이 투입된 자원들을 어떻게 다시 해나가야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명칭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 바들이 있으세요? 어떨까요? 네, 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긴 하지만 이제 미래부를 폐지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뭐 중소기업 벤처부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안들이 감독관청을 바꾼다.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 이게 창업 정책이라는 게 길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총 4명의 대통령이 이어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폐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창조경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선하는 절차는 사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보도가 나가고 11시 밤 이제 지나서 11시 반에 카톡이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던 한 입주기업 대표분이 이제 보도 잘 봤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지금도 이제 그 센터에 입주해 계시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있는 사업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또 제보도 많이 주셨고 했는데 마지막 그러면서 이제 언제 서울 오시면 제가 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것보다도 빨리 좀 지나서 이제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진행되고 있으라고 내가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뭐 명칭은 바뀌겠죠. 명칭은 바뀌겠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발전하고 보완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이런 제품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주기업, 졸업기업들 다니시면서 네. 좀 그래도 여기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꽤 있었고, 네, 이런 뭐 센터 다녀봐도 이제 관계자들 만나봐도 굉장히 그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는 게 보여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화도 여러 곳에 많이 했는데 저희 처음에는 이렇게 우호적이었다가 JTBC 뭐 팬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인사를 했다가 저희가 창조경제라는 딱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말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약간 이제 그 사람들도 존폐 위기에 좀 그런 거를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한결 기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나요? 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는데 아직 네. 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일단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단과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좀 이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창조경제센터를 취재하면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만 보도하고 창조경제가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계속 추가적으로 창조경제센터가 어떻게 또 명칭이 바뀌는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또 계속 취재를 하고 살펴봐서 이렇게 좋아졌다. 어느 그 대표의 어제 저에게 카톡을 주었던 말처럼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할 일이 참 많을 많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에서도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세부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지금 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그렇죠. 있고요. 예. 네, 이런 노하우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막내 기자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오늘은 이제 오늘은 창조경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보도의 꽃 탐사 플러스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